바로크, 로코코 미술비 14에서 16세기 르네상스 미술 이후 17세기와 18세기는 각각 바로크와 로코코의 시대였다. 르네상스 미술이 이성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바로크와 로코코는 감성에 호소하는 예술 사조였다. 다만 바로크는 무겁고 어두운 반면 로코코는 밝고 가볍다는 차이가 있다. 우선 바로크는 포르투갈어로 삐뚤어진 진주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르네상스 미술에 비해 단정하지 않고 우아하지 못하다는 경멸적인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후 전 유럽을 휩쓴 고유한 양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르네상스 미술이 고전적인 균형과 조화의 세계를 표현하려 했던 것과는 달리 바로크는 유동적이고 강렬하며 장식적인 예술을 추구했다. 바로크 미술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되는 인물은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카라바조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가 있는데 그는 주의를 어둡게 하고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 명암의 대비를 극대화함으로써 감상자가 정서적으로 강렬한 체험을 하게 했다. 이러한 특성은 이후 바로크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강렬한 명암을 바탕으로 화려하고 역동적인 바로크 화풍은 루벤스에 이르러 정점을 이루었다. 루벤스는 바로크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이며 작품으로는 십자가를 세움과 십자가에서 내려지심이 유명하다. 세 개의 패널로 그려진 이 대작은 사람 움직일 것만 같은 신체의 움직임과 역동성이 강렬한 색채와 함께 화려하게 그려진 작품이다. 특히 십자가에서 내려지심의 경우 영국 동화이자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플란다스의 개에서 화가를 꿈꾸던 주인공 네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지만 돈이 없어서 볼 수 없었던 그림으로 등장한다. 결국 추운 겨울에 몰래 교회에 들어간 네로가 파트라슈와 함께 죽기 전에 이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 슬픈 결말이 화려하고 역동적인 루벤스의 그림과 대비되어 극적인 효과를 일으켰다. 카라바조와 루벤스 이외에도 렘브란트와 벨라스케스 등의 화가들이 이 시대를 주도했다. 18세기가 되면 바로크의 감성적 측면을 이어받지만 그 표현이 무게감과 강렬함에서 벗어나 부드럽고 섬세하며 에로틱한 로코코가 등장한다. 로코코는 프랑스에서 발생하여 전 유럽에서 유행했는데 그것은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무렵 왕권이 약화되고 부르주아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면서 예술가들도 왕실을 위한 그림보다는 부르주아나 귀족이 향유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그림은 부르주아와 귀족이 주거 장식을 위해 아늑하고 감미로운 동시에 에로틱한 감성이 밝은 화풍이 주를 이룬다. 우리가 영화에서 프랑스의 화려하고 장식이 많으며 향락적인 사교계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때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는 시기가 로코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화가는 부셰다. 그는 프랑스 로코코 미술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화가다. 그는 당시에 유행하는 소품들이나 장식들을 그림의 소재로 사용하는 대중적인 화가로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는 40년간의 활동 기간 동안 회화만 1000점을 제작할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까닭에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작품들이 많다. 비너스의 화장, 아침 식사 등이 있다. 중간 정리.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기 미술을 알아보았다. 우선 고대 미술은 그리스, 로마를 기반으로 하는 이성을 중시하고 조화와 균형과 비례를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술이었다. 이러한 고대 미술은 미술사의 중심축으로서 미술사 전체에서 예술가들의 정신적 뿌리를 제공했다. 이어서 나타난 중세 미술은 사실상 고대 미술과의 단절이었다.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로마네스크 고딕으로 이어지는 변화하는 점차 미적 측면이 강조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예술의 가치를 저하하고 종교적 가치에 예술을 종속시키는 모습을 띠었다. 이후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서야 예술 그 자체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발생했다. 르네상스 미술은 중세의 신에 종속된 예술을 해방시키고 고대의 미술적 화풍을 재현했다. 이에 따라 이성 중심적이고 수학적이며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르네상스 후기에 이르면서 이러한 조화와 균형에 저항하고 감성적이며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한 바로크와 로코코가 등장했다. 이들은 종교와 왕실을 위한 예술이 아닌 당시부터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른 부르주아와 귀족을 위한 예술을 추구했다. 개인의 감성과 체험이라는 주관성이 강조된 상대주의적 화풍이 탄생한 것이다. 미술사를 단순화해 본다면 그리스 로마 미술로 시작해서 이 시대의 정신을 이어받는 르네상스 미술은 이성적인 예술을 추구하는 절대주의적 미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서 감성적 측면을 강조하는 바로크, 로코코는 상대주의적 미술로 볼 수 있다. 다만 중세는 종교적 성향이 예술의 가치를 압도하므로 논외로 하려고 한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 근대 미술,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신고전주의 A. 르네상스 이후 근대 미술은 크게 초기 근대와 후기 근대로 구분하며 미술적 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초기 근대 미술은 로코코의 퇴폐미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다. 로코코의 감성적이고 유약하며 여성적인 측면에 대한 반발이 다시 예전의 고대 미술이나 르네상스의 이성적이고 강인하며 남성적인 모습으로의 회귀를 낳은 것이다. 이들은 예술의 뿌리가 되는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로 돌아가고자 했기에 신고전주의로 불린다. 사실 신고전주의는 화풍에 있어서는 새로울 게 없다. 그리스 로마 미술로의 복귀가 이들의 추구점이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술사에서는 이성과 감성,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르네상스의 이성에 대한 반대가 바로크와 로코코의 감성을 낳고 이에 대한 반대가 다시 신고전주의 이성 추구를 낳은 것이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신고전주의 이성 추구에 반대해서 다시 낭만주의가 인간의 감성을 앞세우며 등장한다. 초기 근대 미술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대결이다. 우선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 신고전주의는 프랑스 로코코의 퇴폐미에 대한 저항으로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나 다시 프랑스로 수용되어 절정을 맞이했다. 당시 프랑스에서 신고전주의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요구 때문이 아니었다. 국가 주도의 이도적인 확산에 그 원인이 있다.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프랑스 로코코의 향락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엄숙하고 계몽적이며 애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화가를 양성했다.
이 아카데미에 소속된 화가들은 매년 2차례 열리는 살롱전에 참여할 수 있었고, 살롱전은 국가적 관심 속에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살롱전에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작품은 언제나 성경, 신화, 고대사 등을 다루는 역사적 작품이었다. 그런 까닭에 화가들은 역사적인 측면에 몰두하게 되었고, 개인의 주관과 감성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살롱전으로 프랑스 사회에서 막대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쌓은 인물이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다비드다. 그의 뛰어난 재능은 프랑스 전체의 미술적 흐름을 고전적이고 엄숙한 분위기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마라의 죽음, 호라티우스의 맹세, 소크라테스의 죽음 등이다. 위 작품은 독배를 들기 직전에 소크라테스가 고결함을 지키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밝히는 장면이다. 다비드는 개별 인물의 사실적인 묘사와 안정적인 배치로 고전주의적인 안정감과 비율 조화를 훌륭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비드 이외의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은 앵그르다. 그는 다비드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스스로를 혁신적 인물이 아니라 고전 미술을 보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고대 미술은 남성의 근육이나 누드를 미적 대상으로 묘사했던 것과는 달리 앵그르는 여성의 누드를 주로 그렸다. 그리는 대상은 달라졌지만 그리스 조각 작품이 미적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고전풍의 세련미로 그려낸 까닭에 그는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화가로 평가된다. 앵그르의 여성을 그려내는 천재적인 소묘 능력과 미적 탕월성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후 회화에서 남성 누드는 거의 사라지고 여성 누드가 프랑스 예술계를 지배했다. 대표작으로는 그랑 오달리스크, 샘, 터키 욕탕 등이 있다. 낭만주의 B. 낭만주의, 신고전주의, 이성적이고 엄숙하며 절대적인 측면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다.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신고전주의가 고대를 모방하고 재현하려고만 할 뿐 개인이 감성과 주관이 탁월성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창작자의 주관과 표현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공상과 환상의 세계를 그림이 대상으로 하는 낭만주의 미술이 탄생했다. 감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바로크, 로코코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화려하고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화가의 강렬한 내면을 외부 세계에 투영한다는 측면이 강했다. 작가의 주관적 해석과 내면의 감성을 중시하는 까닭에 낭만주의는 자연스럽게 작가의 천재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격정적이고 창백하며 고뇌로 가득 찬 전형적인 천재의 이미지는 이때 확립된다. 낭만주의 미술의 창시자격인 인물은 제리코다. 그의 작품 메두사호의 뗏목은 당시 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낭만주의 미술의 전형적인 요소들인 격렬한 움직임, 강렬한 명암 대비와 색채 효과 그리고 극적인 상황 등을 모범적으로 담고 있는 작품이다. 메두사호의 뗏목은 당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실제 사건을 소재로 그려내고 있다. 1816년 프랑스에서 식민지 아프리카로 떠나는 프랑스 군함 메두사호가 침몰했는데 급조된 뗏목에 150명이 타고 13일간 표류하다가 죽음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방향키 없고 난간도 없는 뗏목에서 파도가 치자 수많은 사람이 쓸려나가고 총을 가진 사람들은 뗏목의 중앙을 차지하고자 사람들을 죽였다.
강렬한 태양 아래서의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시체를 먹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15일간의 표류 후에 아르기스호에 구조되었을 때는 15명만이 살아남았다. 제리코는 아르기스호를 처음 발견한 극적인 순간을 상상력으로 화폭에 담았다. 뗏목이 아래쪽으로 즐비한 시체들과 죽음 및 처참함 속에서 희망이 발견되는 순간을 격정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제리코의 친구이자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들라크루아는 후에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대표작은 너무나도 유명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며 낭만주의 선언서처럼 여겨지는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도 그의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기원전 7세기 전에 고대 아시리아의 왕인 사르다나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는 적에게 포위되어 2년 정도를 궁정에 갇혀 살게 되었다. 결국 적들이 최종적으로 침입하기 직전에 사르다나팔은 모든 애척과 애마를 죽이고 궁정을 불태우게 했다. 들라크루아는 이 극단적이고 극적인 장면을 상상력을 가미해 아름답게 그려냈다. 초기 근대 미술은 이성과 절대적 객관성을 강조한 신고전주의와 감성과 주관성을 강조한 낭만주의로 구분된다. 이성과 감성, 절대와 상대의 대립은 후기 근대까지 반복된다. 이제 후기 근대의 미술 사전을 알아볼 차례다.